네, 플로리다 프로젝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디즈니월드 건너편인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외곽 매직캐슬이라고 하는 모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텔에서는 제대로 된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무니는 22살의 엄마 헨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니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모텔 주변을 디즈니월드처럼 놀이동산 삼아 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니의 엄마 헨리가 해고를 당하게 되고 반값을 벌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며 무니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의 배경인 올랜도시에 있는 매직캐슬이라고 하는 모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예. 여기는 실제 있는 곳이에요. 구글에 진짜로 나옵니다. 모텔이 영화의 모습과 똑같고 위치도 볼 수 있고 1박에 얼마 하는지까지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박에 한번 찾아보니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텔에서 디즈니월드까지는 한 10km 정도 거리로 돼 있어서 차로는 한 10분이면 갈 수 있고 도보로는 한 1시간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매직캐슬이라고 하는 모텔이죠.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이쪽은 원래 오렌지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71년에 디즈니월드가 들어와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는 24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죠. 예. 덕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좋은 점은 있었는데 1900년대 후반에 10만 명 이상의 쿠바와 아이티 난민들이 플로리다에 이주를 했고 관광객들에게 빌붙어 사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예. 그래서 이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월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놀이동산에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과 떡고물 받아먹는 빈민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옆에는 자기 집을 가지를 못해서 이 관광객들에게 나오는 수입을 토대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곳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에 큰일이 또 있었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렇죠. 49명이 사망한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것도 네,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사고였죠. 네, 그러니까 플로리다 그리고 올랜도라는 공간 자체가 빈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일단 쿠바에서 가깝고 중남미 난민들 혹은 이민자들 유입이 많고 그만큼 흑인들도 많고 한마디로 딱 그런 공간이란 거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유쾌해 보이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범죄의 온상이고 치안이 불안정하고 온갖 그 사회적인 병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간을 토대로 인물들의 정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원칙은 관광객은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드리는 순간 누가 관광을 와. 그런 순간 생계가 끊기지. 그런 철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광객들에게 빌붙지만 그들을 증오한다 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중간에 보면은 신혼부부가 이 모텔에 우연히 찾아오게 돼요. 예약을 잘못해서 모텔로 온 것 같은데 브라질 신부는 결혼했을 때 오고 싶을 정도로 꿈에 그리는 디즈니월드인데 일단 허름한 모텔에서 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상반되는 의식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랜도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올랜도 매직입니다. NBA 농구팀이죠. 네. 이 이름 자체도 Come to the Magic이라는 올랜도 시의 슬로건에서 따온 거거든. 여기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이고 마법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인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타지를 팔아먹으면서 사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이라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이 모텔 이름이 매직캐슬이잖아. 그죠. 근데 매직캐슬이 뭐냐 하면은 디즈니의 랜드마크예요. 이게 또 그죠. 디즈니의 신데렐라의 마법의 성 이게 그게 매직캐슬이거든 결국.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이 아니야. 바이에른의 노이 슈반슈타인 성이 있어요. 아. 서양 그리고 독일스러운 클래시컬한 성의 대명사로 꼽히는 성이죠. 이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감상용으로 지어진 그쵸, 그쵸. 얼척없는 성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화려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공간에 가깝죠. 동화 같고. 그쵸. 그것을 모방한 게 매직캐슬인 거야. 근데 이 매직캐슬을 모방한 게 결국 이 영화의 매직캐슬이란 모텔이라는 거지. 이름만 따오고 실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쵸. 오히려 존재 자체로서 풍자가 되는 독일의 오리지널 성이 있고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것이 디즈니의 매직캐슬이라고 할 수 있고
신데렐라를 팔아먹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신데렐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그런 매직캐슬 거주자들이 있는 거지. 네. 배경적인 구도 자체만 봐도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매직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운 기분일 것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면을 착실하게 담아내고 있죠. 일단은 헨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22살에 싱글맘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죠. 예. 근데 현재 직장에서 잘린 상태입니다.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매상에서 물건을 싸게 산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죠. 예. 그러다가 결국 그것까지 실패하니까 몸까지 팔게 되고 디즈니월드의 표를 훔쳐서 안표 장사를 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기생충 같은 인물이 되어 있죠. 트래쉬지 트래쉬. 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봤을 때 엄마 자격이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문을 갖게 하는 인물이 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로는 딸인 무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니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헨리의 과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케어받지 못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 매직캐슬과 이 주변을 디즈니월드처럼 마치 놀이동산처럼 삼아서 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행동도 보면은 굉장히 영악해요. 어른들이 쓰는 욕을 배워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관광객들에게 불쌍한 척을 해서 돈을 얻어서 겨우겨우 간식을 사 먹거나 또는 9호 트럭이 왔을 때 네.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먹는다든지 또 장난치는 것도 모텔 전체를 정전을 만들거나 불장난을 해서 모텔을 홀라당 태워먹거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나쁜 것만 골라서 배운 것 같은 그런 아이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도는 바비겠죠. 모텔의 매니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바비가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계속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알고 그들을 어느 정도 케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수수께끼들을 좀 더 지켜주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나. 그래서 인물들을 보면서 결국 디즈니월드라고 하는 자본주의 극처럼 보이는 천국처럼 보이는 곳에 보고 싶지 않은 이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밀착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점이 어른들의 세계를 너무 빨리 알아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중에 보면은 쓰러져 버린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영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성숙해져 버렸고 사실 엄마 헬렌이 몸을 집에서 팔고 있을 때 목욕탕에 들어가서 모습을 보면은 어찌 보면 저는 무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좋은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 도덕적인 판단은 안 되지만 그런 속에서 영악하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다고 바라봐야 될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딱히 이 영화가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된 거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지만 많은 감상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늬가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 애들 혹은 중산층 애들 보면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대충 중고등학교 혹은 그 이후 단계까지 통제를 하잖아. 그리고 관리 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얌전해. 그리고 거세된 느낌이 나지. 아이답지 못하고. 근데 시골 애들은 좀 달라. 시골 애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관리 감독을 못 하거든.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훨씬 활성화돼 있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골목에서 뛰어논다든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논다든가 좀 더 자유로운 거지. 그리고 부모들도 그거를 그러려니 해. 왜냐하면 일일이 그거 통제 못 하거든. 그치. 그냥 그렇게 노는 거야 그 동네 애들은. 그러면서 도시 애들보다 훨씬 터프해지지 애들이. 물론 이게 질서정연한 시각에서 보면은 개판 5분 전이고 도떼기 시장 같고 짐승 같은 삶일 수 있지. 근데 나름대로 그 안에도 자생적인 질서가 있고 그거는 각 개인의 그리고 각 아이들의 정력, 활동성 이런 걸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특히 무늬 같은 경우는 스스럼이 없잖아. 국어를 해오고 뭐 물건을 가져오고 눈치를 전혀 안 보거든. 눈치 볼 게 뭐였어. 얘는 곱게 자라는 애가 아니거든. 그치. 낯가림 이런 걸 할 계제가 아니고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빙축 맞은 거지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
당해낼 수 있는 아이인 거지. 그런 점에서 문희가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어. 물론 어른의 조력이 좀 더 필요하다 싶지만 그렇다고 애가 비정상적으로 인격이 뒤틀리고 있다거나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거나 심각한 개념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 오히려 또래 애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화의 시선이라고도 보이는 게 매직캐슬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그려내지 않거든. 헨리부터도 그렇고 오프닝 시퀀스에서 문희를 비롯한 친구들이 깽판을 놓잖아. 차에 침을 뱉고 동네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 할머니 아닌 할머니가 따지러 온단 말이야. 매직캐슬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싶은 영화라면은 거기서 머리채 뜯고 서로 인연전연하면서 싸우는 너절한 장면을 보여줬겠지. 그치. 이것이 이 사람들의 현실이고 현 주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헨리하고 그 할머니가 무례하게 교양 없이 개념 없이 싸우는 동안에 나름대로 관계가 형성되거든. 그러면서 배짱이 맞고 배포가 맞고 오히려 가식 없는 진솔한 그런 대화가 오간다는 거지. 예의 차려가면서 배타적으로 평화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저소득층들 그리고 빈민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작배스러운 솔직함이지. 유대감 같은 것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흔한 사회심리극 같은 것처럼 이 찌질한 거지들의 삶을 부정적으로만 그려내지 않았다. 루저들로만 그려내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자생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성과를 거뒀다. 그런 생각을 했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잘 보여준 것 같고 중간에 역할을 하는 바비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이 친구들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케어를 해주죠. 근데 막판에 가면 누가 봐도 아이에게 좋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결국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영화 처음부터 중후반까지 끌고 왔던 문희의 건강함이 활발한 자생력을 억제시켜서 사회적인 질서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너네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을 알기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띄워놓게 하는 건가 그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론과 보편론의 대립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주의적 관점, 객관적인 관점, 이성적인 관점 그리고 계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헨리가 문희를 키우는 건 말이 안 돼. 당연히 양육권을 박탈해가지고 국가가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양분을 찾는다든지 이게 제도적으로 맞아. 그리고 이게 표준적이고 평균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겠지. 그게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고 복지인 거고. 이게 보편주의적인 시각이란 말이야.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매직캐슬을 위시한 빈민 커뮤니티의 자생력 그리고 헨리와 문희를 비롯한 그지들의 자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부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마냥 쓰레기처럼 사는 게 아니고 마냥 소외돼서 사회로부터 버려져서 루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내에서는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나름의 호흡 방식이 있는 거고 그것이 간단하게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코어이기도 한 거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거든. 이 내부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모든 게 다 정당화되지. 어떤 마피아 집단, 대부 같은 집단도 정당화가 될 거야. 여기 가만 내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꼴레온의 대부님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는 그런 자생적인 질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것도 다 정당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보편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제도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긴 해. 근데 객관적인 시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삶의 구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함부로 외부에서 재단할 수 없는 고유한 시각 같은 것들이 있고 고유한 감정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부정해버리는 꼴이잖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겨버리고 너네는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관광객들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줄 거야. 뭐 이런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지. 지배자의 행태고. 그런 점에서 내부적인 시각과 보편적인 시각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어느 한쪽의 손을 단순히 들어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영화 감독의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전선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 저도 크게 공감하는 의견이고 그것을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서 참 대비를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처음 시작부터 보면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뒤에서 따라가고 어떻게든 그곳에 밀착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반면 헨리가 호객행위를 할 때 도매로 산 물건을 관광객들에게 불법으로 판매를 할 때 보면은 마치 도찰하듯이 멀리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봐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그 카메라를 대려는 순간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시선이 될 텐데 오히려 그 장면은 되게 몰래 카메라로 찍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친구들의 사정이 이렇긴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다라고 하는 중립의 입장을 취해주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내외를 둘 다 충실히 보여주는 거지. 네. 단순히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양자 모두를 보여준다는 거. 마치 우리가 퀴즈쇼를 다룰 때 그랬잖아. TV와 대기업의 결탁,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청문회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는 게 제도적인 시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돼? 누가 손해를 받느냐? 모두가 해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때리게 되는 게 그 영화의 메시지였잖아.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지 결국. 그리고 그 두 세계를 둘 다 충실히 묘사하는 거. 내외의 그 각계 전투를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게 영화가 지향점에 잘 찾았다는 거. 그 점을 분명히 해주고 싶어. 내부자 외부자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도 또 비교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고속도로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바비가 페인트 칠을 하죠. 그때 외부자가 들어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들어오죠. 소아성애자 같은. 네, 그때 바비가 단호하게 그 사람을 제지하고 다시는 얼씬 못하게 내쫓아버리죠. 반면 합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이닥치는 DFC였나요? 그쪽 단체에서는 바비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외부자가 내부자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떠한 대비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랄지 그들이 어떠한 시선에서 외부자들이 바라봐지는지를 잘 비교한 것 같아요. 소아성애자 같은 범죄자들에게는 이들은 약탈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법기관에서는 빵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분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외부자에서 이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비교해서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대비가 되더라고요. 위치가 위치인지라 헬기가 좀 날아다닙니다. 네. 헬기가 날아다닐 때 보면은 놀던 아이들이 즐거워하죠. 제가 봤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헬기장이 영화 촬영하던 도중에 생겼다고 해. 처음부터 있지 않았대. 그쵸. 각본에 넣지 않았겠죠. 헬기가 우연히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고 그리고 그 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을 나는 행위야. 자연적으로 날 수 없어. 인위적인 거지. 인위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제의 극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인 거지. 그치. 반면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폈을 때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멋진 대사로 처리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이 아이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로 학이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나타났을 때 바비가 제지를 하잖아요. 그때 모습을 보면은 자연을 내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게 타이르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곳은 안 된다 저곳에 가자. 이게 이 무리들의 성격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극상이라고 볼 수 있는 디즈니월드가 완전한 계획하에 자연의 개입 없이 재단하고 쪼개고 해부하는 거지. 해부하고 다시 조립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 것에 반대되는 무리가 이 매직캐슬에 살고 있는 이 무리라는 거죠. 그런 대비가 저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유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현대 도시인의 삶이라는 건 지극히 이성적인 거잖아. 뭐든지 다 분해하고 분업화하고 생활 공간도 다 나눠져 있고 그에 맞춰서 다들 분업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업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근데 매직캐슬 이 그지 똥통에서는 네. 그런 분해가 없단 말이지.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어. 유기적인 총체로서. 그냥 다 한 덩어리인 거지. 새새끼들도 애새끼들도 소아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피곤에 지친 관리인이든 도망가는 알바든
상녀든 식당 점원이든 다 그냥 한 덩어리로서 살아가는 거야, 구별 없이. 그쵸. 그게 그리고 좀 더 원초적인 거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떠나서 좀 더 근원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적인 특징이기도 하지. 옛날에 뭐 서울 강북권만 해도 이런 특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웃사촌이 되고.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헨리가 밑에 사는 애슐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애슐리가 너 몸 파는 거 다 알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그거 모를 줄 아느냐 인터넷에 이런 사진 올린 거 몰릴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죠. 영린을 건드리지. 그쵸. 그때 이제 헨리가 득달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떡을 만들어 놓는 그 장면이 직물적이고 본능적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완벽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해도 신고하지 않는 거야 굳이. 무슨 사정인지 다 아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용인은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즉각적으로 주먹으로 반응을 하는 그 반응까지 참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을 아주 생으로 라이브로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걸 굳이 법이나 규칙으로 일일이 쪼개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굳이 이렇게 체벌하려고 하지 않고 신고하려 하지 않고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다들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던 게 이 매직캐슬이란 공간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인상적으로 제가 본 샷이 아이들이 매직캐슬을 쭉 따라서 이동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매직캐슬이 기역자로 생겼잖아. 그것을 오른쪽에서부터 반대쪽 왼쪽 끝까지 카메라가 쭉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걸 보여주거든. 그때 이 매직캐슬이 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넓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 어릴 때 생각하면은 내가 살던 동네라든지 혹은 구조물들이 그렇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 학교라든지 혹은 뭐 교회라든지 혹은 뭐 놀이터라든지 동네의 골목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사실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 그냥 성냥갑 같은 공간들이고 장사미사로 흔하게 있는 길거리들이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애들은 그런 공간들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구역마다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의 특성으로 규정을 하고 나름의 공간적인 특성들을 하나하나 부여하지. 마치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 공간마다 이름 있고 신화적인 특성들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겐 자기들의 놀이터 자체가 판타지의 대상인 거지. 말하자면 애들에게는 이 매직캐슬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디즈니랜드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진짜 매직캐슬인 거고 매직캐슬의 그 복도, 계단, 전기실이라든지 뭐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하나하나가 애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테마파크인 거고 애들에게는. 그러네요. 그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매직캐슬이라는 공간을 충실하게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관객들이 반추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더 그들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밥이라고 하는 역할은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 꿈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건축물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세탁기도 고쳐야 되고 침대도 옮겨야 되고 또 사장님이 갑자기 방문했을 때는 굽신굽신 돼야 되고 아이들도 관리해야 되고 여기 투숙객으로 머물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리해야 되는 매니저의 입장인 바비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사장으로서의 모습까지 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고 때로는 가까이서 바라봐주는 연출을 통해서 어느 한 주제로만 밀고 나가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바비의 존재가 자기적인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바비를 끼워 넣은 이유는 한 명쯤은 이 모든 사태를 관장하면서 보호해주는 시선을 넣고 싶었기 때문이잖아. 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지탱이 안 되니까. 헨리 같은 미친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매직캐슬에 있는 병리적인 인물들 가지고는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롤을 몰빵받은 인물을 외삽을 해버린 거지. 그 점에서 바비의 존재가 감독의 인위적인 터치의 증거라는 게 느껴졌고 물론 이런 인물을 넣을 수 있는데
좀 더 다른 인물들하고 믹스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물도 그냥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해주고 연민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물도 가질 수 있는 폭력성이라든지 너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루고루 보여주면서 이 매직캐슬 인물들과 뒤엉키게 했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함도 보여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덜 자기적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라스트 씬은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스트 씬이 물론 감동적인 장면이긴 해. 매직캐슬 아닌 매직캐슬에서 살던 애들이 매직캐슬로 가는 이야기잖아. 그죠. 무지개 아닌 무지개 아래에서 살던 애들이 무지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씬이기도 하고 그 디즈니 보면은 신데렐라의 그 매직캐슬 보여주면서 무지개가 펼쳐지잖아. 보통 그 디즈니 영화 처음 시작하는 로고가. 로고에서 딱 그런 거지. 근데 물론 그 시도가 감정적인 울림이 있는 건 맞는데 절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판타지스럽잖아. 대놓고 저예산 영화니까 이래도 되지 뭐 라는 듯한 관객들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감동 먹어주겠지, 그런 인식이 딱 느껴져가지고 마냥 욕하기는 그런데 분명히 투박하고 설익은 구석이 느껴졌다.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은 네. 각각의 에피소드가 분절적이다. 영화의 흐름이 툭툭 끊어진다. 네. 영화 자체는 이 매직캐슬이란 공간의 총체성을 말하고 유기적인 혼연성을 말하는 영화인데 실제로 영화의 리듬 자체는 분절적이다. 마치 도시인의 삶처럼.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것이 한 편의 영화라기보다는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6개, 7개 에피소드 하나씩 담아가지고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성이 약하고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 에피소드별로 분량을 좀 더 늘리고 인물을 더 추가하고 스토리 볼륨을 늘려서 드라마로 가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애슐리와 헤일리의 관계라든지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토리라든지 혹은 바비의 개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 다양하게 잡아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맞다 싶고 그런 구성상의 리듬이 이어지지 못하는 게 뚝뚝 끊어지는 그 맛이 아쉬웠다. 대충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드라마 매직캐슬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온갖 다난한 이야기들. 뭐 그 브라질 커플 같은 경우도 그거 드라마 분량 하나 나올 법 하거든. 그쵸.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죽여주는 여자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 인원들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었어도 무방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얘기했는데 진짜 매직캐슬로 뛰어가는 그 장면은 아이폰으로 찍었답니다. 감성으로 찍었으니까 감성으로 봐주세요. 네. 논리가 없습니다. 왜 감성으로 봐주세요.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뭐. 저도 바비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서 자기적인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었고 사실 이 영화가 저희가 잘 모르는 소외된 무리들의 그런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을 포함해서 담아냈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에 이입을 덜 할 수 있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고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선사해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바비라고 하는 감독의 대역으로 보이는 캐릭터까지 투입시켜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까지 좋긴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위해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충격적인 건 헨리가 자신의 몸을 팔 때 무늬가 혼자 목욕을 했어야 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연출을 통해서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우리가 모를 법한 그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에피소드들로 차라리 영화가 들어갔으면은 예상 불가능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시선으로 갔더라면은 좀 더 이야기가 유니크하지 않을까. 색감, 음악, 연기, 연출들이 새롭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드라마로 나와도 문제없을 정도로 누구나 상상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느 공동 거주 구역의 이야기인 거지 사실. 그 메존일각스러운. 그 사실 3년 동안 이들과 어울리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외부자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텔 색깔이라든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넘어가잖아요. 그때 모습을 보면 진짜 놀이동산처럼 담아주잖아요. 이 건물들, 이 동네를, 이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아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물론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지만 이 영화에서 잘 찾아보면 건물들을 신경 써서 찍어주거든요. 특히 무지개가 지나가는 자리라든지 골프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건물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디즈니월드라고 하는 화려한 세계와 그곳의 이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지 않는 공간을 대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공간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어느 들판 같은 곳으로 간 다음에 폭죽이 쏴지는 곳에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간식을 먹잖아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폭죽을 위해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고 그 자리에 가서 내 눈으로 만끽하기 원하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기생해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꼭 나쁜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낭만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디즈니월드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기보단 얘들아 이게 낭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건강함 그런 것들이 이 감독이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예. 소수자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편과 진영을 가르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흥미로웠고 어떠한 한 가지 결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특히나 마지막에 문희가 울 때는 문희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자기는 어른들이 울 때를 알고 있다.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복선으로 두고 마지막에 우리를 울리려고 하는 듯이 너무나도 빼어난 울음 연기였어요. 마지막에 대사를 보면은 진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가서 구구절절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어떻게 돼서 나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어른스러운 대사를 아이한테 주입시켜서 외우게 하는데 이 장면은 애기가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나 너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고 마지막 장면이 단점이라고는 했지만 감독이 이 친구들한테 그렇게라도 매직캐슬을 선사하고 싶었다 라는 느낌 때문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별점은 3.5점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정리하자면은 변두리에도 마이너들에게도 소시민들에게도 나름의 꿈과 희망이 있다. 물론 그런 삶들은 대부분 이 영화에서 보이듯이 누군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에 불과하죠. 꿀꿀이 좀 먹는 거에 불과하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스팸 먹으면서 최고급 돼지고기라고 정신승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마냥 그게 정신승리냐면 그건 아니고 그 세계 내에서는 그것이 능동적이고 포지티브한 인간들의 생활이고 반응이고 세계에 대한 대처이기도 하다. 근데 그게 또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기만 한 건 아니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순간도 또 온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지들이 유지하고 있던 나름의 패기와 가오와 근성 같은 것들이 가리고 있던 그 사람들만의 순수함이 결국 드러난다. 문희가 울먹거리면서 결국은 자신의 진심을 토해낼 수밖에 없듯이 그 복합적인 다층적인 측면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결말을 낼 거냐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판타지로 도피한 거다. 물론 이 판타지로의 도피는 이 영화의 메시지상, 주제상, 소재상 정당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하기에 반칙처럼 느껴진다.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는 숙제겠죠. 그리고 그 장면의 시작이 헨리의 뻑큐인 거는 쉐신 것 같다. 여러 가지 감상을 통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미스 군이 선정하는 영화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